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최종 마무리 네 번째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것은 문학 문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문학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독서라든가 화작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최종 마무리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부디들 이제 좀 잘, 유종의 미라고 하죠. 잘 마무리하는 아름다움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다들 되게 막 무기력해져 있어요. 다들 지쳐 있고 힘들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다잡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가 가는 길들을 묵묵히 잘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은 기간 하루, 한 2주 동안의 시간, 1주 동안의 시간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실패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도해보고, 모든 행동해봐야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해보기도 전에 그냥 됐어,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계속 안 좋아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좀 기운들 좀 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제 현대시부터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온 게 6월과 9월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나머지 시험들이 교육청에서 3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올해 나온 시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올해 이제 9월 모의고사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대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현대시 문제를 풀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항상 복합지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개의 시가 같이 나왔을 때 보통 두 편의 시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거죠. 두 편의 시가 같이 나왔을 때 그 두 편을 다 한꺼번에 읽고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보고 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문제를 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가를 보고서 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나를 보고서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가, 나를 모두 봐야 되는 거라고 하면 가와 나를 다 본 다음에 풀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선생님, 문제를 보시면 전부 다 가, 나랑 묶여 있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각각을 나누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를 읽고 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 35번, 36번, 37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잘 안 보이시면 시험지를 뽑아놓고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를 다 읽었어요. 가를 읽었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35번에서 가와 관련된 것만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가와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가와 관련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와 나는, 여기 1번 보시면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수를 활용해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걸 물었으니까 아직 나는 못 봤으니까 요거 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얘기죠. 지워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는 각각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을 활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 그리고 또 가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가는 종교적 관심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와 관련해서만 전부 다 지워주시란 얘기죠. 거의 대부분 한 개만 확인하더라도 거의 한 80% 확신할 정도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를 읽고 나서 지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 가 읽고 35분에 가와 관련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가를 또 읽고, 어떻게 했죠? 36번도 가와 관련되는데, 요 디귿까지가 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란 얘기죠. 1, 2, 3번만 확인해서 지워주란 얘기죠. 근데 확실하게 지울 수 없으면, 좀 애매한데? 그럼 세모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나를 읽은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가 더 맞는가? 나에서 더 틀린 건 없었는가? 이걸 확인하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번도 가를 읽었으니까 이 가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와 관련된 얘기들만 다 나누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를 읽고서 35, 36, 37번에서 가와 관련된 거 읽었고, 나를 읽고 나서 다시 35, 36, 37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면은 이제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와 나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다시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보통은 가만 확인해서 요 세 문제 중에 제가 생각해 평균 잡아서 한 2문제 정도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게 답인데 확실히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지문씩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6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월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나? 자, 6월 걸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43번에 가와 관련해서 나왔고요. 44번에 나와 관련해서 나왔어요. 45번은 가, 나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가를 읽었어요. 제가 이제 김광균의 추일서정을 내가 잘 아는 시다. 그럼 요 가를 읽었어요. 그럼 가를 읽은 다음에 뭐부터? 당연히 43번을 풀어야 되겠죠. 이것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5번에서 가와 관련해서만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건 45번의 선지들을 보면 이렇게 1번과 2번은 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고, 그렇죠? 4번, 5번은 같이 묻고 있는데 요 앞에 것까지만 가와 관련해서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43번, 45번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 읽은 다음에 이제 뭐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45번은 풀다 말았으니까 45번부터 확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이제 지금 방금 나니까. 그 다음에 뭐 44번을 풀거나 이 순서를 바꾸어서 풀어도 상관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 단독 지문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그 시를 읽고 푼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복합 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 나를 동시에 묻는 것 중에서도 가와 관련된 거, 나와 관련된 각각의 것들은 지워주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현대시 문제에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꼭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 1.5배 정도는 더 걸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뭐 그럴 필요 없죠. 내가 다 기억이 난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항상 이게 뭐 현대 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문학 문제에는 항상 뭘 제시해 주냐면요. 보기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43번, 44번, 45번 요 현대시 6월 현대시 문제에서는 보기가 없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시 자체가 막 아주 낯설거나 어려운 시들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시라서 이렇게 보기를 따로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낯선 작품일수록 좀 어렵게 느껴질 만한 작품일수록 보기를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이전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9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9월 지문에서는 여기 보기가 있어요. 37번 아까 우리 보던 거예요, 여러분. 자, 보기가 있긴 한데 이런 보기는 사실은 작품 이해에 막 크게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와 나의 감상을 적중한 것.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 출발하여 서로 교감,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하나의 생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좋아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에 나와 있는 시와 나에 나와 있는 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해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라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 37번은 작품을 직접 해석을 해주거나 분석을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 두 작품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단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보통은 작품을 읽기 전에 먼저 보기를 확인하면 작품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0월 17번 문제를 보면, 자, 보세요.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는 작품이다. 이미 작품의 방향성을 다 얘기해 줬죠. 두 작품,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자,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그러니까 명멸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번성하거나 사라져갔던 이 정도라 보면 되겠죠.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삶을 떠올려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 민족의 삶을 떠올리고 있고, 축소된 삶 안에서 소박한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어떤 만족을 가지며 살았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그 소박한 삶마저 어떻게 된 거? 상실한 그런 아픔을 얘기했다. 가작품 다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뭘 얘기했냐?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야 했던 동학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동학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의 가치, 그 민중들의 어떤 소박한 삶이라든가 그 가난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주제를. 그럼 여러분, 이 시 몰라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시일 거예요. 물론 저는 봤죠. 저는 본 시지만 여러분들은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대숲바람 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가 여기 있죠.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이런 시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연히 이걸 단서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의 주제는, 자, 보세요. 자, 시에서의 주제는, 펜이 갑자기 안 돼요, 여러분. 엉망이네요. 자, 시에서의 주제는 상황과 정서를 같이 얘기하면 주제가 됩니다. 상황과 정서를 같이 얘기하면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과 정서를 같이 얘기하면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미 다 얘기해 줬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거기서 느낀 정서가 뭐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거기서 느낀 어떤 민중의 삶을 떠올리면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다 어떤 태도, 정서 이런 거 얘기해요. 그게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시일수록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꼭 보기를 보고 나서 작품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자, 9월 걸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 자, 그럼 시에서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얘기했죠. 각각을 읽은 다음에 그 관련된 건 다 지우고 관련된 거 다 지우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작품을, 그러니까 시를 읽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라. 다짜고짜 읽지 말고 보기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보기가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정확히 분석적으로 읽어라. 보기도 그냥 눈으로 쭉 읽지 마시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라, 이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야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정성을 하구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식구의 의미에 대한,
그렇죠? 식구의 의미에 대한 문제인데요. 식구의 의미에 대한 문제, 혹은 뭐 시어라든가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은 그냥 항상 100% 나오는 문제예요. 100%.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수업 시간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자주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문맥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맥이. 그러니까 문맥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아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병아리. 그럼 병아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병아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병아리 너무 귀엽고 노랗고 사랑스럽고 병아리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병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적 생각이죠. 시에서는 병아리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 흘리는 병아리, 병아리가 시체를 쪼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괴하고 너무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병아리가 좋은 의미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시어나 식구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걸 한번 보죠. 답은 아마 3번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디귿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의 고향의 낯익음을 비유하여,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예요? 아쉬움의 정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향의 낯익음에 가을을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이지만 맥락은 두 개죠. 앞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앞에는 표현이다, 뒤에는 의미다. 그럼 디귿 한번 보세요.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가의 비롯이라. 이 청명에 폭은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노라. 포근에 취어진 내 마음, 포근에 푹 빠져버린, 취해버린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그럼 뭔가 아쉬움입니까, 여러분? 아, 내 고향을 찾았어. 평생 못 잊을 내 집을 찾았어. 너무나 행복해. 아쉬움입니까? 아니죠. 만족감이잖아요. 포근한 거 만족감이잖아요. 그럼 문맥이 안 맞는 거잖아요, 3번은.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내가 정말 감정적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이상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는데, 문맥을 본다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십시오. 현대시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문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를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의 의미를 물었어요. 이게 시어가 될 수도 있고 식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식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무엇이냐? 아니면 뒤에서 서술해주는 말이 무엇이냐? 무엇이 어떤 말로 얘를 설명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어가 나오게 된 상황이라든가 문맥이 무엇이냐?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새가 수식어, 서술어, 상황, 문맥 이런 것들만 잘 보면 얘의 의미는 굉장히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엽이라고 했을 때에도 낙엽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 보셔야 돼요. 낙엽 자체가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아무튼. 자, 첫 번째는 뭔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니까 소멸의 의미가 있잖아요. 사라진다, 뭔가 죽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낙엽은 어떻습니까? 단풍이 진 다음에 낙엽이 지면 낙엽이 예쁘기도 하잖아요. 아름답다, 혹은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문맥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보통 문학을 잘 못하고 시를 못하는 학생들은 문맥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이 명확한 거, 너무나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내 주관을 그냥 적용해버리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시고 그냥 글의 맥락 안에서 정확히 뭘 얘기했는가만 생각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답이 도출될 수 있고요. 남은 한 2주 동안에 그 시에서 내가 문제를 갖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 문제가 모여지는 걸 쭉 풀어보시고 어느 사고의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하시더라도 현대시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앞서 이제 현대시 설명에 이어서 이제 고전시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전 시가는 순수하게 현대시의 이해 방식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시에서 얘기했던 적용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화면을 보시면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뭐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였는데 제가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보기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기가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어느 순서로 풀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순서로 풀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는지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지금 18번 같은 경우가 가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번 같은 경우가 나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가를 먼저 읽을 거면 이 20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를 그냥 먼저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걸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를 읽고서 먼저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당연히 가를 읽고 나서 18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16번이라든가 17번 같은 경우는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6번에 이제 가와 관련해가지고 16번에 대한 판단들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로 가와 관련해서 판단하는데, 아마 디귿까지가 가에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디귿까지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귿까지가 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디귿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봤으니까, 17번 문제에서 디귿까지,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9번 같은 건 A에서 F에 대한 내용인데 A는 지금 여기 있네요. 가에 있네요. 가가 A부터 C까지가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가의 화자는 A, B, C를 거쳐갔다. 따로따로 나와 있네요. 그죠? 가의 화자는 거처인 A를 나와서 B와 C의 장소로 옮겨갔다. 가와 나의 화자는 B와 E를 가장 삐어난 환경이라고 본다. 경치라고 본다. 가는 A에, 가는 C에 해서 가와 관련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와 관련해서. 그죠? 그럼 이제 가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 16, 18, 16, 17, 그 다음에 19번 다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를 풀 거예요. 그럼 나를 읽기 전에 뭐부터 해라? 나를 읽기 전에 보기부터 봐야 되겠죠. 어떤 보기부터? 여기 있는 20번 보기부터. 잘 모르니까요. 20번에서 단서를 줬잖아요. 그러면 20번 보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번에서 뭐라고 했죠?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국에서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국의 은병에서 후왕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국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은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국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 송혜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고산구국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후학 양성 이한 내용, 그리고 욕심을 갖지 말고 자연 속에서 도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를 찾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 속에서 도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의 생각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후학을 양성한 내용과 관련된 게 있구나. 자연 속에서 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라든가 뭐 도리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판단하에서 나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20번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를 본 다음에 나를 읽고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16번이라든가 17번이라든가 19번. 그렇죠? 18번은 아까 단독 문제였으니까 요게 해가지고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현대시와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은 건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전 시가를 100%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주제의식만 대략적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고전시가의 주제의식은 몇 가지 안 나와요. 뭐 자연친화라든가 아니면 뭐 유교사상과 관련해서 유교사상 충이라든가 뭐 효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남녀 간의 이별이라든가 뭐 그리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현실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주제인가 이걸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 같은 상춘곡 같은 경우는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이 가사인데 당연히 자연친화적인 봄을 감상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노래고 나는 아까 고3국어과 설명 다 했잖아요. 산속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라든가 자연 속에서 도를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어나 식구의 의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앞뒤 연결관계라든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의 뜻을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한자라서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디귿 보죠.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에게 날다려 아래여라. 소동아, 준중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비었대요. 비어 있어요. 비었거든. 날다려 아래여라. 뭐 느낌상 나에게 말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추론하면 되는 거죠. 소동아이다려. 소동아이에게 이건 심부름꾼 아이예요. 그냥 소동아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에 술을 물었다라고 한 거, 준중이 비었는데 나에게 말해라. 소동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서 술을 물었다? 술을 달라고 하는 건가? 아, 이거 준중이 비었다는 얘기는 그럼 술통이 비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좀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모르니까 뭔 얘기야 이러지 말고 앞뒤 연결관계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화풍이 모른다. 화풍이 건뜻 불었다. 불어 이거는 이어적기 된 거니까 당연히 현대고 불어오는 거 바람이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추론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의 뜻을 주는 경우는 애들이 모를 만한 한자이거나 뭐 내용 전개상 중요하거나 근데 안 주는 것들은 다 뭐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한자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거라든가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은 단어의 뜻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른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 흐름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전시가 관련된 건데 참고로 고전시가가 연계 비중이 제가 보기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계 교재 수능 완성이라든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고전시가 작품들은 꼭 꼼꼼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그 수특의 실전에 있었던 출세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관동별곡도 수특이라든가 수능 완성에도 다 나왔어요. 두 책에서도. 그러니까 그 작품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농가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고전시가 작품 그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연계규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꼭 한 번씩은 보고 해석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전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산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산문은 얘기할 게 많지 않으니까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